네, 극장을 꽉 메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30회를 맞이해서 아시아 영화를 돌아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이란 이름으로 특별 기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10편의 영화를 그중에 상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신 버닝이 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창동 감독님께서 만드신 2018년도 개봉작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정담의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에 버닝 또 상영을 하고 또 부산 30회라는 특별한 그 기획의 일환으로 관객분들을 만나셨는데요. 오늘 좀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 촬영 중인데 아주 오랜만에 어제 전주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전남 고흥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가 30주년인데 제 영화 인생하고 거의 일치하는 횟수거든요. 제가 1996년에 제 첫 영화 초롱물고기 촬영을 시작했고 97년에 제 2회 부산영화제에 와서 상영을 했고 또 4회 때는 박하사탕이 개막 영화로 상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30주년이 됐는데 저 자신의 영화 인생과 부산영화제가 일치하는기도 하고 또 어쩌면 한국 영화의 뭐랄까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부산영화제와 함께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 버닝을 상영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시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버닝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버닝이 개봉하고 많은 분들이 그 동시대 젊은 이들의 혹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또 분노의 감정을 미스터리라는 형식으로 담아내면서도 또 그 형식을 다르게 비트는 그런 영화라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2018년도로부터도 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요. 감독님께서 그 당시에 좀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바와 또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어떤 불안과 분노라는 감정은 유효하고 어쩌면 더 강력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좀 느끼시는 어떤 맥락들이 좀 있다면 말씀을 좀 청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버닝이라는 영화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동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분노하는 것 같았고 그게 꼭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는 인종적으로도 꼭 무슨 소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 백인들도 분노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분노하고 청년들도 분노하고 분노의 맥락은 각각이지만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 그 분노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는데 지금 시간이 7년이 지났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화 만들 때 제가 영화로 해봐야 되겠다고 질문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보다 어쩌면 더 그것이 더 그런 현상들이 강해지고 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약간 극우적이라고 그럴까? 파시즘적인 그런 것들이 만연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 현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은 분노와 혐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뭐랄까요? 뭐 꼭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분류하기보다는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식의 분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비이성의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비이성에 끌리고 비이성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그게 점점 만연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버닝도 보면 결국 그 분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출해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비이성에 끌리는 것 또한 세상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또 이성으로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미스터리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미스터리가 사람들의 일상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게 이제 비이성의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실 미스터리라는 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또 감독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마 관객분들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화에서 저는 좀 육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감독님 영화의 배우분들의 어떤 연기가 늘 그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영화는 특히나 어떤 정말 뭐 물리적으로든 은유적으로든 벌거벗은 인간의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육체 또 사람의 어떤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좀 생각을 조금이나마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영화라는 매체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매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가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공유하고 전달하느냐. 그게 영화라는 매체가 작동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몸이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을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감정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한테 늘 화두이고 또 고민하게 하는 바탕인데요. 특히 이 버닝은 저한테는 몸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 또는 우리 삶의 미스터리라는 게 결국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몸이니까.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도 다 벌거벗지만 그 영화 가운데서 어린 시절의 꿈의 어린 종수도 사실 벌거벗고 있죠. 그리고 뭐 샘에 빠졌다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몸이 젖어 있고요. 그런 것 또한 이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마치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 몸 그 자체를 이미지로 영화적으로 드러내고 싶었고요. 아까 분노나 뭐 어떤 비이성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분노 그 자체를 받아들인 우리의 몸이 갓난아기 같은 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건지는 그게 온전히 열려 있고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열려 있듯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듯이 그걸 그냥 갓난아기 같은 그런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지금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세 분에게 저희가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 이 책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지금 모자 쓰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리고 네, 좋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번이 사실 두 번째 감상한 거였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사실 영화 중간에 이제 벤의 집에서 그 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햄이랑 이제 종수가 있는 데서 메타포에 관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벤이 메타포는 이제 종수가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종수한테 설명을 들어라라고 이제 넘기는데 종수가 결국 설명을 안 하고 화장실로 가버리잖아요. 사실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영화 전체랑 되게 맞닿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사실 메타포가 이제 설명이 되지가 않고 이제 종수 입장에서 혹은 더 큰 의미에서 이제 표현하시고 싶어 하셨던 이제 분노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명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결국 한데 모아버려서 이제 불태워버리는 얘기라고 다시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종수의 입장에서 그때 메타포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본인도 이제 메타포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건지 혹은 뭐 종수의 입장에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것이 있을지는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냥 1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수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작가 지망생이고, 그러니까 메타포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벤이 종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거고요.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문학적 용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메타포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사람을 꽃처럼 아름답다고 할 때 아름답다라는 걸 아름답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메타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무엇이든 이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메타포인데 영화든 뭐 다른 예술이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수단이 그것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종종 오해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메타포라는 게 많이 나오고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 상영됐을 때 그 메타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도대체 감독의 의도가 뭔가 뭐 설왕설래하는 경우도 있고 메타포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지겨워하거나 영화의 어떤 그 문학적인 영화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그 표현 양식이라고 생각해서 뭐 약간의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다루는 미스테리와 이 영화에서 메타포라는 것이 나오는 것과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세상을 세상에 숨겨진 그 무엇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우물 있느냐 없느냐는 우물이든 뭐 고양이든 그 무엇이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그 셔츠, 예, 지금 손 들고 계시는데요. 저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다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버닝은 이번이 첫 감상이라서 아직 좀 감정이 좀 뒤죽박죽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분노라는 그 보편적인 감정이 떠올랐는데 이제 벤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점에서 좀 분노가 좀 올라왔는지 혹은 어떻게 분노가 올라왔는지가 영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벤에 대한 분노요? 벤의 분노를 말씀하신 거죠? 벤이 느끼는 분노가 어떻게 영화에 드러나는가? 글쎄요. 이 영화가 벤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벤은 분노로 표현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분노를 초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선 공허감에 가깝지 않을까요? 분노라는 것은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자기에게 부족한 걸 느끼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대한 감정적 표현일 텐데 벤의 욕망은 그걸 넘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은 뭐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그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메타포를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냥 그 일부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비닐하우스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버려진 비닐하우스는. 그리고 반투명의 비닐로 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죠. 벤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쓸모없는 걸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없게 만드는 사람이죠. 존재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노를 넘어선 거라는 거죠. 벤의 사고 또는 벤의 생각하는 방식은 약간 인간의 어떤 걸 넘어선 초월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자연에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하는 것도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균형 잡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신의 차원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실제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는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 사회를 작동하는 어떤 무서운 초월적인 논리, 그게 뭐 자본주의의 논리든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 어떤 논리든 이미 욕망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냥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허해진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이든 이미 벤은 욕망을 넘어서 있다고 분노를 넘어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각자 느끼시겠지만 예, 그 여기 지금 여성분 예, 지금 안경 쓰셨는데요. 예. Hello, my name is Sofia. I'm from Argentina, and I know that you worked with an Argentinian musician for Secret Sunshine, and there's always the sound, the sound world in your movies that is very amazing to me. In this, you have the sound of the city, the sound of the crowd, and also the sound of the loneliness. So I was wondering, how did you create the sound for Burning?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감독님께서 밀양 작업하실 때 아르헨티나 출신의 뮤지션과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 작품 속에서 항상 사운드가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도시의 사운드, 뭐 사람 무리들의 사운드, 외로움의 소리, 다양한 사운드들이 나오는데요. 버닝 안의 사운드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영화에서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약간 좀 편집증적으로 사운드에 집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영화에서 음악은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시 같은 영화는 음악이 전혀 없고요. 물론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 영화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악, 소위 말하는 사운드 트랙이라는 음악 없고요. 오아시스는 영화 내내 음악이 없다가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음악을 썼고, 다른 영화들도 음악은 최대한 절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인물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영화 속의 인물의 감정이 음악이 들어가면서 더 강화시키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의 음악성이란 이미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흐름 속에 이미 리듬이든 뭐 템포든 이미 영화의 음악성들이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버닝에서도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옵니다만, 그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그 영화적 긴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드러낼 건가, 이걸 중심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밀양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오셨으니까, 밀양의 음악은 크리스찬 바소라는 밀양의 음악 하시는 뮤지션이 이제 작곡을 맡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영화제에 갔을 때 저를 가이드 해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죠. 그 영화제에서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에인젤이라고 불렀는데, 저 담당 에인젤이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인디 음악을 하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CD 한 장을 선물해 줬고, 그때는 그걸 뭐 들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들었는데, 그게 흘러나오는 그 크리올로라는 제목의 음악이 뭐랄까요, 한국의 뽕짝 그 트로트의 그걸로 되어 있는데 되게 매혹적이어서 그 음악을 밀양의 주제곡으로 쓰고, 또 이제 음악 작곡을 맡겼었죠. 저는 뭐 음악이 영화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기도 하고 영화 전체의 무드를 또 유지시키기도 하는 것인 줄 알지만, 밀양에 쓰여졌던 크리스찬 바소의 음악은 그 음악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버닝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수를 보면은 해미의 집에서 빈 집에서 자위를 할 때 해미를 보는 듯하지만 저에게는 반사된 빛을 보면서 그것을 희구하는 듯이 자위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미 또한 이미 곧 있으면 져버리는 석양을 보면서 그레이트 헝거와 같은 춤을 추는데요. 결국엔 보면은 그 해미라는 인물과 종수라는 인물은 결국 왜곡된 빛이거나 아니면은 곧 있으면 힘을 잃어가는 빛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좀 왜곡되거나 약한 빛과 그 다음에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빛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화 전체에서 촬영하는 내내 빛이 저한테는 큰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제작 과정에서
새벽 장면들이 많고 또 해지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매직아웃 시간 그 시간대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 촬영은 그게 그 짧은 시간에 찍는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큰 제약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빛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 내용상으로도 빛은 관객들에게 그냥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몸으로 빛을 그 충분하지 못한 오히려 아주 희미하게 보여지는 아까 왜곡이란 말씀하셨는데 뭐 왜곡되거나 뭐 반사되거나 하는 그 희미한 빛이 느껴지는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빛의 영화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긴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그 알 수 없는 그 결핍감, 무력감 또는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망 그런 걸 느끼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검은색 셔츠 입으신 분께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세 번째 앞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을 나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과 감독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를 두 번째로 감상을 했는데 영화를 볼 때마다 느꼈던 건 그 인간의 되게 그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 불쾌함 그런 거를 되게 그런 감정들을 자극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그런 환경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인간이 내가 감정이란 게 가장 나다운 거고 감성이 가장 나다운 거고 이성은 그냥 인간의 그냥 도구 같은 존재일까? 나다움이랑은 사실은 거리가 먼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감독님이 그런 긴 창작의 삶 중에서 뭔가 인간에게 감성과 이성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뭔가 변화해온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뭔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뭐 제가 청년들의 그 분노 그리고 비이성에 대한 끌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세대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은 그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독재 정권이든 뭐 자본주의의 모순이든 뭐든 좀 분명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싸우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도 더 그때 청년들의 삶이 힘들었지만 물질적으로 그래도 그때는 다들 낙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진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모순 현실의 고통을 계속 가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그게 뭐 독재 정권이든 무슨 자본주의 모순이든
경제적 불평등이든 그런 것들이 싸워 나가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죠.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답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가 적인지, 무엇이 현실의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세상 자체가 미스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지금 청년들보다 이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행복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 나이 또래의 그 세대 분들도 분노하고 있긴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분노할까? 지금 아주 힘들게 살고 불안정한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도 사실 그냥 단순 비교만 해보면 30년 전, 40년 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분노할까? 저는 그게 무력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냥 고립되어 있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뭔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혼자만 있으니까.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어깨를 걸고 싸웠고 지금도 물론 이제 탄핵이나 그것 때문에 촛불을 켜고 광장에 나가지만 그때와는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여성과 남성으로 보면 특히 남성 세대에 있어서 그 무력감이나 그 분노나 이런 것이 더 커졌고 세상이 더 미스테리하게 느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답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세대가 달라진 것이죠. 질문이 많은데 저희 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인이 와서요. 너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 영화를 돌아보는 자리의 일환이기도 하여서 감독님께 지난 아시아 영화들의 어떤 발자취를 간단하게나마 좀 감독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마무리 인사를 좀 겸하여 감독님께 좀 짧게나마 좀 청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차기작 너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소설을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그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을 쓰는가.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감독님, 창작하는 감독님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서 지금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너무 과하게도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 버닝에서 그 종수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배인이 물으니까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는 세상이 미스터리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뒷부분에 드디어 종수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설을 쓰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관객들에게 맡겨져 있죠. 저는 그 영화를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만 제가 영화 만들기 전에 그 글을 쓰던 작가 시절부터 종수와 똑같은 고민에 있었어요. 내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뭐 잘 팔리는 소설, 독자들이 읽고 좋아할 만한 소설 이런 단순한 답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 나한테 의미가 있고 독자한테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종수처럼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든 영화 감독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작가 지망생인 종수처럼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슨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영화와 영화 사이에 간격도 멀어졌고 지금 이제 다음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게 어떤 영화라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영화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나간 30년의 아시아 영화들은 큰 변화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란, 뭐 인도 그 전부터 영화를 쭉 잘 만들어왔던 나라보다도 다른 영화적으로 조금 영화 산업이 좀 위축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나라에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다양한 영화들이 부산영화제에서도 계속 소개되고 있고 올해도 그런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아시아 영화들의 활력을 만들어 갈 거고 영화 매체 자체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뭐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화인들 모두 앞으로 30년 더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창동 감독님 큰 박수로 마무리해주시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분 먼저 퇴장 도와드리고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착석해 주세요.